얘들아. 시작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 다시 한번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칸도 쳐져 있을 것이고,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거는 이건 안 적혀 있는데요.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린 당연히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된 뭐 과정들, 배경들도 볼 거고,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볼 거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재편되었는가도 볼 거야. 자,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의 국가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회주의 세력이었던 소련과 중국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반공 국가들로 구성된 반공 세력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두 세력이 베트남 내에서 서로 힘싸움을 하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직접 싸우면 3차 대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베트남을 자기들의 힘 자랑하는 어떤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쓴 개념의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 전쟁도 그런 성격이 아주 강했으니까. 자, 그러면 베트남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했는지 봅시다. 먼저 베트남은 아주 늦게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자, 프랑스와 싸웠고요. 이거 지금부터 빈칸 채우시면 돼요. 프랑스와 싸워서 드디어 베트남이 독립을 쟁취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요게 1954년도야. 우리가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면서 식민지가 해방됐으니까 왜 이러지 목이?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그 뒤로도 9년 정도 더 식민지를 당한 거지. 그러다가 54년도에 드디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베트남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 결과 국제적으로 이런 약속을 해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 자, 이 색깔로 쓸게요.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죠. 제네바 협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베트남과 프랑스가 결정하냐면 첫 번째, 베트남에서 국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총선거. 국회의원도 뽑고 뭐 시장도 뽑고 뭐 도의원도 뽑고 다 뽑는 거야.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대통령도 뽑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총선거를 유지하는 그 시점까지만 프랑스군 남아있다가 총선거로 베트남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프랑스군이 철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제네바 협의라는 거야. 요것도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고해에 1954년에 제정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 당시에 베트남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베트남은 요렇게 생긴 국가거든. 되게 길어요. 남북으로 긴데 가지 오이처럼 생겼어요. 되게 얇은 가지나 오이처럼. 근데 요 당시 베트남도 마치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남북한 갈라진 것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남북한 갈라진 거랑 똑같이 우리는 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잖아. 베트남도 북쪽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였고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남쪽이 반공 세력이었어.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랑 똑같이. 근데 문제는 우리도 전쟁 초기에 북한이 쭉 밀어내려왔던 것처럼 베트남도 이 위쪽이 훨씬 더 강하고요. 밑에가 조금 더 약했어.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다. 위가 훨씬 빨간색 사회주의 세력이 강하고요. 남쪽 이 반공 세력이 약했어. 왜? 베트남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베트남 지도 보면은 베트남의 위쪽이 바로 중국과 접경지대거든. 중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 중국이야. 베트남 북쪽이. 그럼 당연히 중국의 빨간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직접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베트남 국가 전체가 빨강색까지는 아니지만 빨강색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사회주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한 상태로 제네바 협의가 이루어져요. 이러니까 미국은 찝찝한 거야. 자, 미안합니다. 전화가 잠깐 와서. 자, 북쪽에 있는 북베트남이 훨씬 더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남쪽을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남쪽에 관심을 갖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 미국의 영향을 받고요. 이 위엔 소련의 영향을 받는데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네바 협의처럼 총선거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북쪽이 강하기 때문에 북쪽의 바램대로 무언가 베트남 전체가 빨개질 것 같은 거야. 근데 미국은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쩌지 고민을 하다가 미국이 먼저 손을 씁니다. 이 남베트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너네 물질적으로 몽땅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저기 저 선거 나가지 마. 선거 거부해. 라고 해서 미국의 지원으로, 자, 빈칸 채웁시다. 자, 미국의 지원으로 남베트남이 선거를 거부합니다. 왜 이렇게 편이 안 써지지? 자, 남베트남이 선거를 거부하니까 이제 이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남베트남을 흔들어 놓네? 안 되겠어. 야, 우리도 너희 남베트남을 흔들어야겠어. 라고 해서 이 남베트남 안에 있던 아주 소수의 북베트남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야, 우리 북베트남에 너희 도울 테니까 저 남베트남이 미국 말 안 듣게 좀 너네 저기 좀 가서 흔들어 놔봐. 라고 해서 이 남베트남 안에 있던 미국을 좋아하지 않던 세력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이 북베트남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걸 단어로 문장으로 쓸게요.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저 남베트남 내부에 있던 남베트남 내부에 있던 미국을 싫어하던 반미 세력들이 그룹을 하나 결성합니다. 자, 민족, 이거 중요합니다. 민족 해방전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 민족 해방전선을 결성해서 미국에 저항하기 시작해요.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베트남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을 열심히 북베트남이 지원합니다. 북베트남이 열심히 지원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갈등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뭐가 시작된다?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돼요. 자, 미국은 본인들이 엎질러 놓은 물이야. 본인들이 다시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저 전쟁을 참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참전하지? 모든 전쟁에 참전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자, 쓰십시오. 통킹만 사건. 이 사건은 1964년에 일어납니다. 이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6.25 전쟁 이후에 확산되었고 고착되었던 냉전 체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극대화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럼 쌤, 저 통킹만 사건이 뭡니까? 요거는 베트남의 통킹만이라는 바닷가에서 베트남 그 군함이 미국 군함을 공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공격했어? 우린 베트남전에 참전해야겠어 라고 해서 이 통킹만 사건이 베트남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통킹만 사건은 사실 미국의 조작이긴 했어요. 자기들이 자기 배에 그 포탄을 퍼붓고 이거 베트남이 우리를 공격했어 라고 해서 쳐들어간 것처럼,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포탄을 퍼본 적도 없어.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미국이 베트남이 우리 배를 공격했어. 공격이야. 라고 해서 일으킨 사건이 이 통킹망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참전을 하니까 당연히 베트남을 미국의 지원 속에서 막아내기 위한 누구와 누구의 또 도움이 시작될까? 소련과 중국이 어디를 지원할까? 붉은색의 북베트남을 지원하겠죠. 소련과 중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은 좀 독특했던 게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일으켰던 전쟁 중에 거의 유일하게 미국이 패배한 전쟁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세계사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이라서 내가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요 시기가 미국에서 반전 운동이 엄청나게 확산돼요. 전쟁에 반대하고자 하는 반전 운동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거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탄핵 시위, 촛불 시위처럼 그때 엄청 사람들이 막 뭐 탄핵이니 촛불이니 이런 거 들고 막 싸웠잖아. 이런 것처럼 이 당시 미국에서도 야 우리가 저 베트남 전쟁에 뭐하러 참전하는 거야? 우리 미군들 다 죽어 나가잖아. 베트남 전쟁 15년 동안 미군이 5만 8천 명이가 죽어. 내 멀쩡한 동생, 형, 누나, 아우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남의 나라 가서 다 죽고 돌아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 돈도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래서 반전운동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점점 미국 내에서 전쟁 그만하자 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심지어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가 평지가 별로 없는 엄청 우성한 정글지대거든. 그래서 베트남 군들이 미군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절대 안 하고요. 거의 게릴라 공작만 해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래서 미군들이 엄청 히스테리성 막 이런 고통에 빠져. 제대로 전쟁조차 못해요. 그때 베트남의 정글을 다 박살내자고 미군들이 막 고엽제 뿌려서 식물들 다 죽이고 한단 말이야. 그래야 숨을 곳이 없어지니까. 근데 고엽제를 아무리 뿌린다 한들 한 나라의 모든 동식물을 다 죽일 수 없겠죠. 그 고엽제를 뭐 맞고 느끼게 된 사람들만 오히려 오늘날까지 후유증으로 남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미국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미국의 전세가 점점 불리해집니다. 자, 요러고 나니까 아씨 어떡하지? 이 베트남 전쟁을 우리가 일으키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핑계대고 못 빠져나가나? 라고 하다가 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라는 사람이 요것을 발표해요. 자, 이거 쓰세요. 중요합니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독트린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닉슨이라는 사람이 했던 선언이라고 보면 돼요. 1969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 첫 번째, 이 대부분의 내용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선언이야. 안보는 뭐 다른 말로 뭐 치안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이 어떤 선언을 하느냐? 자,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 지역의 갈등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뭐 내전, 뭐 전쟁 이런 것 등 전쟁 등은 스스로 해결해라 라고 선언한 것이 스스로 해결이죠.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제 우리 이 전쟁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도망가긴 쪽팔리니까 우리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간섭을 하지 않겠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번 해결해봐 라고 해서 슬슬 출구 전략을 짜는 거야.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이 사회주의 세력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소련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중국이 첫째 아들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 둘이 영영 사이가 좋을 줄 알았는데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중국과 소련의
분쟁, 중소분쟁이라고 불러요. 사실 소련이 짱이었거든. 중국은 소련을 따라가는 아들의 입장이었어. 그러다가 소련이 계속 독단적으로 행동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사춘기가 온 거야. 우리도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긴 한데 우리가 꼭 소련의 스타일을 따라 해야 돼?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소련이 그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야, 너희가 사회주의를 알아? 잔말 말고 따라와. 라고 엄청 독단적으로 전 세계 사회주의를 스스로 독점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 중국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마음대로 할래. 더 이상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는 것도 사회주의의 일환이야.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소련이 이 새끼들이 컸네. 덤빌 거야? 오케이. 싸울래? 라고 해서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이 돼요. 이러니까 이 중국이 저 소련을 우리가 어떻게 연맹이지? 우리가 아무리 사춘기라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상대로 싸움을 걸긴 좀 불안한데 저 소련을 어떻게 연맥이지?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소련을 가장 연맥이는 좋은 방법은 소련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와 손잡아야겠다 라고 해서 중국과 독트린을 외쳤던 미국의 닉슨이 만납니다. 미국의 닉슨과 중국이 만납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해요. 자, 쓸게요. 미국의 미국의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야. 반공 세력의 대장이었던 미국, 거기에 대장인 대통령이 반공 세력의 첫째 형이었던 중국을 방문한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볼래요? 라는 제안을 서로 하고 받아들여요. 여기에 당연히 소련은 부들부들 화가 나겠지. 근데 어떻게? 사춘기 아들을 막을 수가 없지. 그래서 소련이 부들부들 화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미국이 아직은 수교하지 않아요. 아직은 손을 잡은 건 아니고 우리 손을 잡아볼래요? 라는 제안까지는 하다가 미국이 야, 그래도 우리가 반공국가의 대장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손잡으면 좀 그렇잖아. 자, 첫째 아들 출격해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반공 세력의 첫째 아들과 같은 나라였던 누가? 일본이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1972년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요. 두 나라 사이에 중일 국교가 수립됩니다. 미국도 중국과 수교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기 전에 일단 첫째 아들인 일본을 먼저 보내본 거야. 자, 이제 중국과 화해했어. 점점 사회주의와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베트남전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가 왜 저걸 싸우고 있어야 돼? 지금 나라에서도 우리 전쟁 하지 말라고 난리인데 심지어 우리 중국이랑 수교까지 했는데 우리가 아니지만 일본과 중국은 수교까지 했는데 라고 하면서 미국이 전쟁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맺은 협정이 쓰십시오. 파리 강화 필이 아니야. 파리야. 파리 강화 협정이야. 이게 1973년에 맺어집니다. 파리 강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합니다. 철수해요. 그러면서 미군이 철수한 남베트남이 어떻게 힘을 쓰겠니? 전혀 못 쓰죠. 그 결과 베트남은 결국 무슨 색깔이 돼요? 빨강색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게 맞고 실제로. 자, 그래서 베트남은 승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승리 때보다는 북베트남이 승리를 하고요.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되고요. 미국은 파리 강화 협정을 맺으면서 철수하고요.
이거 철수한 다음에 일본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것처럼 이제 첫째 형이었던 미국도 중국과 수교를 맺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과 드디어 미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19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지. 이 시기 냉전 시기에는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나라와의 수교를 끊어야 한다. 그게 어디야? 대만이죠. 그래서 미국이 저 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하기 직전에 1978년에 대만과 단교합니다. 국교를 끊어버린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냉전이라는 저 단단했던 얼음장 같은 국제 분위기가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하고요. 베트남은 어쨌거나 북베트남을 중심으로 통일한 다음에 개방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회주의 정책을 열심히 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요. 개혁 정책을 합니다.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거 학습지 28-1번에 나올 거니까 일단 그냥 지금은 써놓기만 하세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러고 난 뒤에 자 이거 일단 지도는 지우고요. 이건 지우고 그릴 사람은 화면 멈춰놓고 지금 그리면 되겠네. 자, 중국은 이미 미국과 수교를 했어. 그러면서 당연히 수교했으니 이제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좀 받아들여도 괜찮겠지. 그래서 덩샤오핑이라는 이 당시의 중국 대장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회주의 공산국가 세력들이 슬슬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시기가 흐를수록 소련도 동생이 도망갔네. 나는 끝까지 사회주의의 대장이 될 거야 라고 막 버티다가 못 버텨요.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 그리고 몰랐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소련도 1985년쯤 되면은 이 당시에 소련의 재상이었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자 여기 아마 여기 들어갈 단어가 빈칸일 거야.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합니다. 칼이 너무 적다.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혁하고 개방하고 여기서 말하는 개혁 개방은 마찬가지 여기 개혁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이 개방은 공통적으로 이 반공 세력들의 국가들과 문 열고 서로 손잡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얼음장처럼 만들었던 무슨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냉전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냉전이 해체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 수업 좀 긴데 이거 마저 하고 끝낼게요. 자, 지금 빈칸 채우면 돼요. 바로 이제 결국 냉전은 해체됩니다. 냉전이 결국 해체되고요. 빈칸 그대로 채우시면 됩니다. 자, 냉전이 해체된 것은 냉전이 해체되면서 소련 별거 없네. 야, 이제 우리 소련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슬슬 발전 시작해보자. 다시 제대로 라고 하면서 소련의 원래 한 팀이었던 동유럽 지역의 공산국가들이 우리는 사회주의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해. 왜냐면은 이 나라들이 소련 따라하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었거든. 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야, 소련 따라가도 밥도 하나 못 먹네. 야, 안 돼. 탈출하자. 라고 해서 소련을 탈출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이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해체됩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원래 국가였던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처럼 다양한 공산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맺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뭐 베트남이랑도 우리 수교하고요. 중국이랑도 수교합니다. 그리고 북한이랑도 조금 관계가 개선돼서 1991년도가 되면은 남한과 북한이 UN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도 합니다. 동시에 가입도 해요. 그 전까지는 남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도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유엔에 가입시켜 주게 되면 굉장히 오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눈치 보고 가입을 못 시켜주고 있다가 그냥 양국이 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해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너희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2000년도에 남북한이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죠.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리죠. 여러분들은 아마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는 모습은 봤을 거야. 근데 그 전에 이미 김대중이라는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그리고 김정은의 아버지였던 김정일이 최초로 만나게 된 사건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근데 그 뒤로 사실 별로 많이 진척된 건 없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분단 상태로 지속이 돼 있는 상태지. 전 세계 냉전이 다 녹았는데 이 한반도에서만 아직 남아있죠. 자, 여기까지가 학습지 27-2번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28-1번 아마 절반 정도만 할 겁니다. 자, 이거 필기 다 채워보시고 혹시 이거 말고 25-12, 6-12, 27-1번 다 포함해서 저 이거 빈칸 못 채우겠는데요?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뭐 카톡이나 문자나 물어보십시오. 친절하게 답변을 할 테니까. 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 안녕.